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0월 둘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아세안 주요국들을 방문하는 이번 순방에는 어떤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성과가 있을 것인지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 연구센터 책임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필리핀 가셨다가 싱가포르 가셨다가 아세안 정상회의까지 이게 라오스니까 비엔티엔 가신 거잖아요. 예. 한국과 아세안 그 정상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길래 대통령이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매년 그 연말에 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은 그 동남아 지역 10개국 국가들의 그 연합체인데 아세안 10개국 전체가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보자면 경제적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서 10개국 전체가 교육 3위고요. 3위.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도 이런 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해서 여기에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인도 한 18개국 정도가 이번 주 후반부에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이제 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입니다.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 인적 교류 면에서도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여름에 휴가 갈 때 대부분 다 동남아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필리핀 그 가사도우미도 왔듯이 이 노동력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적 교류, 외교, 경제 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매년 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 비엔티안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고전에 이제 필리핀,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방문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교수님이 아세안이 그 동남아시아 10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국제 기구인지 아니면 그냥 10개 나라를 통칭해 가지고 다 동남아시아에 있으니까 그 통칭하는 명칭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기구라기보다는요. 네네. 그 동남아 지역 10개국의 그 지역 그 연합체입니다. 지역 연합체. 예, 그러니까 유럽에 EU가 있듯이 네네. 아세안에는 저 동남아에는 이제 아세안 이게 그 정식 명칭은 동남아 지역 국가 연합입니다. 네네. 예, 그걸 줄여서 영어로 이제 아세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65년도에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989년도에 한국이 이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이 대화 상대국 이게 이제 이 지역 기구의 일종의 그 파트너를 이 대화 상대국이라고 하거든요. 89년도에 한국이 이제 대화 상대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아세안 정상들이 부산에 와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이죠. 이제 비엔티엔에 가시면 라오스에 가시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아세안 10개국과 우리나라 정상 간의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한 단계 15년 전에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을 하는 그런 이 공동선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이 아세안 국가들하고 관계를 좀 더 수준을 높여서 협력을 확대를 하는 그런 이 중요한 이 외교적인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을 제일 먼저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13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교한 지는 벌써 필리핀하고 75년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외교적 관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필리핀하고는 그동안 전략적 관계, 협력 관계였는데 한 단계 높인 거죠. 근데 필리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전쟁 때
한 7,400명 정도의 군대를 파견해서 네. 도와준 우방이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아세안 10개국가 우리와의 그 교역을 따지면 5위에 해당합니다. 1위는 베트남이고요. 네네. 근데 필리핀 인구가 한 1억이 넘고 60년대만 해도 필리핀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 발전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필리핀은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국 간 교역 규모를 보면 한 175억 달러. 이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뭐 이 지하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잠재력에 비하면 현재 한국과 그 필리핀의 경제 규모라든지 협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경제 협력 수준은 아직 그 잠재력이 실현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렇지만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고 이 교역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심 광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포텐셜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동남아 지역 해양 안보에서 필리핀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순방 계기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전략적 관계로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이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외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필리핀 가신 게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세일즈 외교다. 그 뭐 우리나라 제일 영업사원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도 원전 협력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전 하면은 지난번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었고 또 얼마 전 체코까지 있었는데 이제 필리핀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최적의 원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필리핀에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또 설득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필리핀 어디에 어떤 원전을 짓는다는 겁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 원전 협력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먼저 이 협력을 제기한 게 아니라 필리핀 쪽에서 네네. 먼저 대통령 순방 계기에 원전 협력도 같이 논의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좀 진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아, 지금 이 협력 이 대상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바탕 원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뭐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이번 계기에 읽어봤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이 전기를 주로 뭐 석탄이라든지 이 석유 발전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필리핀이 이 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공급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1970년대부터 이 원전을 그 바탕 원전을 비롯해서 이 건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1986년도에 보면 그 체르노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국내적으로 원전 건설 반대 여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필리핀 내부적으로 이 전기 공급 문제 관련해서 그 원전 확대가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필리핀의 만성적인 그 전기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 네네. 이런 그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딱 보니까 한국이 원전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말씀하셨다시피 UAE라든지 체코라든지 한국이 그 원전 건설에 굉장히 그 좋은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 대통령 방문 계기에 한 필리핀 간의 원전 협력을 위해서 한국이 굉장히 그 경제성이 있는 그런 그 원전 공급 이 파트너로 그렇게 한번 이 협력을 추진해 보자 그렇게 얘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국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방 그다음에 뭐 K방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리핀은 아주 해양 국가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도 주목을 끌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번 그 필리핀 국빈 방문 계기의 그 경제 분야에서는 그 방산 협력, 네네. 그 다음에 원전 에너지,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핵심 그 광물 공급망 관련해서 이런 그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그 이 60년대에는 필리핀이 우리의 일종의 그 롤 모델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상당히 필리핀은 발전이 정치됐고 한국은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필리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필리핀의 그 이 대부분의 그 이 방산 필리핀에게 있어서 그 방산 수입국 1위가 한국입니다. 아, 이미 그 성공적으로 FA-50 그 경전투기를 네네. 우리가 12대를 이미 수출을 해서 필리핀 그 공군의 핵심 주력 그 전투기가 되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이 뭐 저기 뭐죠? 이 K 방산 관련해서 이 그 해군 함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뢰 청상어 미사일, 뭐 해성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방산 품목들에 대해서 필리핀이 상당히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 지금 세력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수년 동안 지금 중국과 필리핀이 그 필리핀 건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충돌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필리핀은 그 이 국방 현대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상대적으로 지금 그 이 무기 체계라든지 네네. 국방 능력 확보가 지금 거의 뭐 제1차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는 네. 게 지금 필리핀의 요청이고 뭐 이건 뭐 우리가 저 이 경제적인 방산의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차원에서도 네네. 이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협력이 추진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싱가포르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한 게 1975년인가 그러니까 내년이면 벌써 이제 50년, 반백년이 되는데 이런데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셔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외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싱가포르는 인구가 한 500만 조금 못 미치고 네네. 이 동남아에서 이제 제일 그 브루나이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지만 규모는 작습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싱가포르가 지금 1인당 GDP가 8만 4천 달러. 네네. 그다음에 그 GDP로 봐도 상당히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개무역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뭐 LNG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걸 이제 그 오는 그 이 에너지 수송선들이 그 중간에 기착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이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싱가포르와 여러 가지 그 이번에 이제 아마 지금 발표를 했을 텐데 한 싱가포르 협력 MOU가 아마 발표가 됐을 겁니다. 아마 네네. 지금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분 공급망이라든지 첨단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이 한 싱가포르 간의 동남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네네. 그런 경제 협력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내용으로 해서 이 협력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전한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우리나라처럼 AI나 디지털 첨단 산업 이런 쪽에 발전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진짜 AI 강국은 싱가포르라면서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도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네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일종의 인텔렉츄얼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이 중진국에 불과한데 싱가포르만 유일하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하신 그 첨단 기술 분야에서 AI라든지 사이버라든지 디지털 분야에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기술 수준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이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것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네. AI, 디지털, 그다음에 사이버 뭐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어떤 그 이 구체적인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이건 뭐 우리가 한국이 동남아의 그 ODA 그 협력국으로서 네네. 개발 협력을 제공하는 나라로서의 어떤 역할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싱가포르는 오늘 공급망 파트너십 협정,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파트너십 어레인지먼트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LNG 협력 MOU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네네. 그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은 이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LNG 네네. 이 주요 공급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저기 뭐죠? 이 난방 네네. 난방의 핵심 에너지원이 LNG입니다. 그렇죠. LNG원을 이제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저쪽 미국 쪽에서 사와서 비축을 해뒀다가 겨울에 이제 대량 소비를 하는데 이걸 들여올 때 보면 이게 뭐 1년 전에 가격을 뭐 이렇게 산정을 해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에너지 시장의 이 공급 수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싱가포르이 이 무역 중개항으로서 네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싱가포르하고 뭐 LNG 뭐 스와프 뭐 공동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이 미리 비축을 해뒀다가 추후에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뭐 이런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싱가포르가 좀 더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협력 협정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 연구센터 최원기 책임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라오스에서는 아세안과 관련된 다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거쳐 세 번째 순방국이죠. 바로 라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 왜 방문했고 오늘과 내일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매년 그 아세안 10개국이 네네. 모여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보통 한 11월 정도 개최를 되는데요. 올해는 조금 일찍 네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세안이 이제 10개국 구성돼 있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중일 정상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아세안 플러스 6로 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가 됩니다. 네네.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그 사이에 아세안과 한국과 양자 관계를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를 이제는 그 격상을 해서 그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공식 초청으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아세안 정상회의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알파벳 순서로 네네. 이제는 의장국을 맡고 있고 네. 지난 22년도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개최가 됐고 네네.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네. 이제 올해가 이제 라오스입니다. L이니까요. 예.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최를 되는데 22년도에 네. 한 아세안 연대 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세안이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한 패키지를 저희가 구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이행 계획들을 계속 협의를 해왔고 올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핵심적인 전략 파트너로서 아세안 국가들을 와의 그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로 격상을 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미래 분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무역이나 투자, 경제 협력 중심이었다면 이제 정치, 안보, 그다음에 이제 문화, 사회 협력까지 네네. 확대를 하고
아세안이 요청하고 있는 AI 분야랄지 다양한 협력 관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세안은 이제 매년 저희가 교육 규모가 한 1,800억 달러 정도 작년만 하더라도 네네. 그랬고 조만간 한 2천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세안 국가의 저희가 흑자 규모가 작년에 한 310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그 일본이나 뭐 인도나 주변 국가들이 서로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아세안의 어떤 중시 외교, 아세안을 중요시하겠다는 것을 천명을 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 프로그램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네.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은 발전하는 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방금 전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경제 관계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포괄적인 그러한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이제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그래서 이제 CSP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는 주요 핵심 전략 국가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89년도부터 아세안과의 이제 우호 관계가 이제 수립이 돼서 한 35주년을 맞는 그래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아세안이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 이어서 넥스트 차이나로서 협력 관계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세안의 지금 인구 규모가 한 6억 8천만 명 정도 돼서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까? 큰 네네.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가 좀 앞으로는 좀 경제 안보 연대를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보다 정상화하고 아세안 입장에서는 호주나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네네. 여섯 번째로 이제 그 CSP 관계, 즉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아세안에서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면 어떤 특별한 대우나 무슨 혜택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엔에 지금 한 190여 개국이 이제 가입이 돼 있고 네네. 이제 그 중에 저희가 한 41개 관계와 41개국과 우호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호 관계에 여러 가지 이제는 그 레벨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호 관계에 있어서 이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요번이 이제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로서 네네. 최고 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위에는 이제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동맹 관계여서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동맹국이고 그 이하에 이제는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세안과 이제 89년도부터 대화 관계를 맺어가지고 올해가 이제 35주년인데 그 사이에 이제 포괄적 협력 관계를 한 게 2004년도였고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예, 네. 그게 한 13년 만에 네네. 그 아세안과 협의를 해가지고 대화 관계가 이제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핵심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도 세 차례나 한국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하에서 이제 공급망을 구축한다든지 뭐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대비한다든지 이럴 때 아세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세안 입장에서는 이제는 AI 분야나
그다음에 또는 환경, 해양 안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세안 입장에서도 그만큼 우리나라랑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매력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그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이 이제는 경제나 투자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냈고 이제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만 해도 한 2만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 이어서 아세안이 제3의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점 협력 국가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우리나라 대외 원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아세안 국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협력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AI나 환경, 스마트 시티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러 가지 협력 여건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인재 육성이나 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어떤 협력 분야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고 특기할 것은 이제는 국방장관 회담을 이제 올 12월에 개최한다든지 네네.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세안은 이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도 우리나라 IT 기술을 기반한 여러 가지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통일 한반도 비전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지난 8월에 윤 대통령이 발표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내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아세안과의 협력 발전들을 위한 기반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제 신임 총리가 됐는데 참석했죠.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아세안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회의가 연이어서 개최되는데 이제 주목되는 게 이제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네네.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신임 총리가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일본과의 어떤 셔틀 외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이제는 한일 사안에 대해서는 온건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병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틀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 간의 어떤 협력 관계들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는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별도로 이번에는 하지 않지만 일본과의 어떤 협력 관계들도 다양하게 이제 점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또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